김건희 여사 특검법 캐스팅 보트를 쥔 정의당이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환영하며 50억 클럽에 이어 김 여사 특검법까지 쌍특검을 추진할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로 나흘째 진행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흥행한 가운데 내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결과가 발표됩니다.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방식을 놓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굴욕적인 배상안을 처리하려며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여당은 노무현 정부 안의 연장선인데도 민주당이 자기 보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배경과 막판 변수를 보상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 논란에 대해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 발의를 추진합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의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공조를 위한 설득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적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보도 임채원 기자입니다. 정의당이 특검 범위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한정한 특검법 발의에 착수했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먼저라며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한 이후 정의당은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무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저항하던 결기 있는 검찰은 어디로 간 겁니까? 수사 지휘권은 핑계이고 용산 대통령실 법무부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고 있다는 게 솔직한 답변이 아닌지.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면서 대장동 특검과 함께 쌍특검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양당의 입장 차이가 걸림돌입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쌍특검을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특검도 교섭단체가 추천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부정적인 데다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위해 적극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의당에서 이제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다. 다만 함께 논의해서 좀 법안을 함께 좀 만들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과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민주당은 대정부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TF는 검찰의 부진한 수사를 지적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필요성과 소환 조사 계획 등을 묻는 질의서를 국회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을 이재명 대표 방탄, 물타기를 위한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과 관련해 진실규명보다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해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핵심 인물들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특검 수사를 자신들이 지명한 특검이 9개월간 검사 수명을 파견받아서 수사하겠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 결과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5.1%라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당대표 경선은 막판까지도 치열한데요. 특히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경선 개입 의혹을 두고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함께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고 김 후보는 황당하다며 거듭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안철수,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 견제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체 대화방에서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라도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됩니다. 김기현 후보는 이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즉각 사퇴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공동 입장 발표를 놓고 결선 투표를 고려한 연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기자들 질문엔 두 사람 모두 즉답을 피했습니다. 안 후보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김 후보는 두 후보의 사퇴 요구에 대해 황당하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촌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저도 황당해서 아니 그걸 왜 내가 사퇴했던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승전 김기현 사퇴로만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하니 당원들이 역정이 나신다. 국민의힘은 내일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다만 이번 당대표 경선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로 직행해 어느 때보다도 후보들 간 셈법이 복잡합니다. 1위와 2위 후보는 누구인지 또 두 사람 간 득표율 차이 등에 따라 향후 연대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선 투표로 간다면 모레 1대1 토론을 실시하고 10일과 11일 이틀간 모바일과 ARS 투표를 진행한 후 12일에 신임 당대표를 발표합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본 특검,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태윤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태 기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기존 입장을 바꾼 배경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앞서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의 경우 이 검찰의 조사를 지켜본 뒤 결정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원포인트로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 김 여사의 소환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는데 그 기점을 통해서 입장을 선회한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와 의원단은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 조사를 촉구하고자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어제 자리에서 정의당이 확인한 것은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은 데다 검찰 수사에도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의당이 대장동 특검에 이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도 이제 찬성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쌍특검 추진에 힘을 얻은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민주당은 앞서서 이른바 50억 클럽을 비롯해서 대장동 사건 전반을 다룰 특검법을 단독으로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과 함께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지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게 민주당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선 요건인 재적의원 180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해서 정의당과 다른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미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을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김건희 여사 특검만 설득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의당이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탄력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큰 틀에서 6석인 정의당의 표를 얻은 게 됐지만 이 대장동 특검 추천 방식에서 여전히 이견이 존재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엔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에게 부여했지만 이 정의당 법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뺀 나머지 비교섭단체들이 추천하는 방식이라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겁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긴밀히 논의해서 차이점을 좁혀가면서 함께 발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서로 이제 의견을 좀 좁혀 나가겠다는 이제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이제 넘어가 보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ARS 투표가 마감이 됐고 총 투표율이 51.1%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예, 55.1%. 55.1%. 앞서 진행된 이제 모바일 투표만으로도 역대 이제 최고치를 이제 갈아치웠었는데 이렇게 높게 투표율이 나온 그 배경은 또 뭔가요?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6시에 ARS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6시 기준으로 55.1%라는 역대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네. 지난 이틀간 진행된 모바일 투표에서 이미 47.51% 역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같이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이 결선 투표가 꼽힙니다. 결선 투표가 없었다면 유력 주자에게 표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을 텐데 이 결선 투표가 도입되면서 각 후보 지지층이 직접 나섰다 이런 분석입니다. 또 2위만 해도 결선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숨어있던 지지층의 투표까지 이끌어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권 주자들 각자 개성이 확고한 만큼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정통 보수로 대표되는 친윤 김기현 후보, 그다음에 제3지대 중도층의 안철수 후보, 그리고 이준석계 반윤 천하람 후보, 마지막으로 강성 보수층의 황교안 후보까지 이 후보 각자의 뚜렷한 색이 투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84만 당원 중에 모바일 투표에 익숙한 청장년층 당원이 급증했다는 것도 흥행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당원이 이제 84만 명이면 55.1% 투표율이라고 하면은 40만 명이 일단은 훌쩍 넘게 투표를 한 상황인데 이렇게 그 높은 투표율이 과연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동을 했을 것이냐 이게 관심거리인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높은 투표율이 후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도 정치권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모바일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젊은 당원들의 참여들이 높았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모바일 투표에서만 47.51%를 기록했는데 상대적으로 천하람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전체 당원에서 약 41%를 차지하는 60대 이상 기존 당원들이 모바일 투표라는 시대 변화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 이 어대김이라고 하는 데에 공감했다면 투표율이 별로 높지 않았을 건데 이 투표율이 높다는 건 바꿔 말해서 후보들이 비슷한 득표율로 싸우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반면에 김 후보에게 유리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이고요. 지금 여소야대 형국에서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이런 겁니다. 이 높은 투표율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다 아니다 제각기 다른 해석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투표율이 높으면 1차 과반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이는 모습입니다. 이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1위 후보가 확보해야 하는 이 투표수가 덩달아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과반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네, 오늘 그 파워 인터뷰에 이제 김행 이제 비대위원을 조금 전에 이제 그 대기실에서 먼저 만났는데 투표율이 높으면 1차 과반이 안 될 가능성이 이제 뭐 높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뭐 해석이다라고 방금 태 기자가 말씀하셨는데 이변은 없대요. 1차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자세한 김행 그 비대위원의 이야기는 저희 파워 인터뷰에서 잠시 후에 이제 좀 자세히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고요. 오늘 그 이슈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발생한 아사자 문제와 관련해 체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양국 정책과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첫째는 아들로 확신하고 있고 셋째의 성별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둘째인 딸 김주혜의 대외 활동이 활발한 이유는 4대 세습의 당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라는 정부의 배상해법에 야당이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시국선언을 펼치는 등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과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 결단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채택됐던 방안의 연장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발한 야권이 시민단체들과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 배상안이 일본 정부에 묻지마 면죄부를 준 셈이자 매국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관련 단체가 주축이 된 긴급 시국선언에 동참해 배상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뼈아픈 과거사를 팔아넘긴다는 냉엄한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시국 선언에 나선 고령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거는 꼭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더러운 돈은 안 받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다가 사죄를 받고 어디다가 요구를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제3자 변제 방식이 민족 감정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전문가들도 합리적이라고 주장해온 방안이자 과거 노무현 정부가 채택했던 방안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맺은 국제협정을 깨고 국제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과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토대로 내린 정부 결단을 자기 부정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1998년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기반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친일 굴욕이라고 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친일이고 토착 왜구라는 말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제는 자기 부정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전향적인 조치로 호응하라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가 강진으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안정을 위해 의원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국회는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희생자를 애도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성금 1억 1,640만 원을 대한적 십자사에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의원 의원금 객출권에 따라 모인 성금으로 국회의원들의 2월 세비 3%를 걷어 마련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보좌진과 소속기관도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튀르키예가 6.25 당시 도움을 준 형제의 나라인 만큼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작은 힘이라도 되길 희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 주민들에게 오늘 행사를 통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야도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빨리 그분들 또한 복구와 함께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작은 정성이지만 그분들께 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어서 그 엄청난 피해들에 우리가 낸 마음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다시 일상을 되찾고 용기를 가지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고.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튀르키예와 직접 소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국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을 위한 식료품과 생필품 지원과 피해자 구 치료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의장 직속 경제외교자문위원회가 김영주 부의장 주재로 두 번째 회의를 열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대미 의회 외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김영주 부의장은 몽골이 2030 부산 엑스포 지지를 공식 결정한 데에는 한국 의회 외교의 노력이 수반됐다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자문위와 의회 차원의 국가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김진표 의장 방미시 추진할 의제와 의원 외교활동 문제를 다뤘는데 미국의 반도체법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한미의원연맹 창설 등이 제시됐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내일부터 9박 11일간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김 의장은 먼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각국 의회 차원에서 경제 통상 등 글로벌 주요 현안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후 이탈리아 교황청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공감대 구축에 나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이스라엘을 방문해 첨단 산업 등 각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합니다.
여야가 전북 김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다 순직한 성공일 소방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고 성공일 소방사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의 헌신과 빛나는 사명감을 잊지 않겠다며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고인을 추모하며 소방관 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7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분노의 투표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가 종료된 가운데 50%를 훌쩍 넘는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보이며 흥행을 이어갔는데요. 이 같은 역대급의 투표율을 두고 후보들은 하나같이 분노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침묵하고 계시던 다수 당원의 분노가 높은 투표율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분노 투표 그러시던데 화가 많이 나신 당원들이 많이 계신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 못하게 자꾸 분탕질하느냐. 왜 자꾸 내부 청질하느냐. 그게 대해서 화가 나셨다. 당원들의 표심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처럼 마치 서로를 겨냥한 듯 보이는 선두를 달리는 두 후보의 해석도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친윤계 조력을 바탕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김기현 후보가 과반 득표로 당권을 거머쥘지 아니면 오는 12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될지가 무엇보다 관전 포인트. 기본적으로 동력이 분노입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이 윤핵관들이 당의 가짜 주인 행세하는 거 너무 꼴보기 싫었다. 네네. 그런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심판투표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결선에서는 55대 45 정도로 제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네네. 황교안 후보 또한 자신이 김 후보의 울산 땅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당대회가 그 어느 때보다 핫해졌다면서 흥행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기도 했는데요. 내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일 이 시간이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텐데요. 과반이냐 결선이냐,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두 번째 정치톡은 박홍근도 단식입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지지율 회복 대책으로 박홍근 원내대표의 단식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심 회복을 위해서는 지도부가 좀 더 결기 있게 실천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2018년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무려 10일간의 단식 농성을 통해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켰지 않습니까? 예.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분이 왜 김성태 원내대표처럼 아니면 김성태보다 더 강하게 결기 있게 하지 못할까? 지난 2018년 열흘간의 단식 농성을 통해 드루킹 특검을 관철했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처럼 단식을 해서라도 대장동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얻어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히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굶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대신 굶으면 반드시 진실은 밝혀집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안민석 의원은 이처럼 지난 1월부터 무려 5차례에 걸쳐 박홍근 원내대표를 향해 단식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여론은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 건강을 좌우하는 단식이라는 최후의 농성 방법을 본인 스스로가 아닌 남이 떠밀듯 요구를 하냐는 건데요. 무엇보다 논란의 본질을 벗어난 해결 방법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 황교안 전 대표를 비롯해 당시 문재인 의원 역시 단식 농성이라는 장외투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바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작 박홍근 원내대표 본인은 단식에 대한 그 어떤 입장도 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한 이후 당내 여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일각에서는 체포한 투표 보이콧으로 구속영장 재청구 상황을 대비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경우에 체포한 표결을 보이콧하자는 그 주장이 그 민주당 일각에서 이제 나오고 있네요. 실제 당내의 그 전반적인 여론은 어떻고, 만약에 그렇게 이제 보이콧을 진행할 경우에 국회법상으로는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같이 좀 더불어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 부분은 당의 일각에서 처음에 이제 2차 체포 동의안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뭐 여러분들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보이콧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에서 유권 해석을 하기로는 이게 표결 자체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걸 가결인지 부결인지, 부결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아마 다음 회차로 넘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이콧을 한다는 것이 실질상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상으로도 그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당 내에서는 2차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는 그 전에 사전에 어떤 당론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유투표를 하더라도 사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소속 의원들과의 소통을 조금 통해서 당론이 아닌 어찌 보면 좀 전체적인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기류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이콧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당내 갈등이 깊어지면서 분당 가능성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진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보고 있지만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당은 일단 분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년에 있을 총선을 대비해서 어떤 지금 현재로서는 갈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라는 것은 구도, 이슈, 인물, 이 세 가지가 일단은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당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나가서 만들어질 새로운 정당에 있어서의 인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어떤 리더 격의 어떤 인물이 조금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명분도 쌓여있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는 어떤 이러한 어떤 선거에 있어서 세 가지 요건, 구도, 이슈, 인물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좀 약하다. 그리고 아직은 이것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분당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극히 낮고, 오히려 당내 노선 투쟁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전당대회를 이제 코앞에 두고 또 다른 이슈가 터졌죠. 그 대통령실 행정관이 당원을 대상으로 김기현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이제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전대 개입 논란으로 이제 번지고 있는데, 이 사안은 그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안철수 의원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이것이 지금 당내 경선이 어찌 보면 당내 이제 전당대회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법이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형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그 부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일단 공직선거법상 제9조에 공무원의 중립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57조의 6에 보면 공무원의 당내 경선 금지, 운동 금지, 그다음에 85조에 보면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촉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가장 직접적인 조항은 일단은 용산의 대통령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간에 그 공무원법 65조에 정치운동의 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65조를 위반하게 되면 국가공무원법에서는 84조의 정치운동죄라 그래서 이러한 65조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조금 명명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용산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대통령실 공무원들까지도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법 위반을 하면서까지 이런 김기현 후보를 도와주는 모습이 그렇게 과연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모토에 맞는지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주장을 한 38선당 이 문제는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제대로 진실을 규명을 해서 김기현 후보 이번 논란은 못 버틸 거다. 결국 사퇴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승전 김기현 사태로만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하니 당원들이 역정이 나신다. 네,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배경은 무엇인지, 대통령실 전대 개입 의혹이 마지막 전대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김혜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6시가 이제 그 투표율 마감 이제 투표율이 나왔기 때문에 최종 투표율이 51.1%로 이제 찍혔습니다. 전체 당원, 책임 당원 83만 7,236명 중에 46만 1,313명, 46만 명 넘게 투표를 했네요. 네. 굉장한 역대 최고치, 그것도 훨씬 웃도는 최고치 투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흥행에 이제 성공했다고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높은 투표율 배경 어디에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이번에 100% 당원으로 이제 당대표를 뽑기로 이제 규칙을 바꿨어요. 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당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폭발적이었어요. 그 전하고 다르게 이제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 메시지는 확실히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대표는 우리 손으로 뽑겠다. 네. 그것들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신 이후에 사실상 4번의 선거를 계속 졌어요. 그래서 당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 대선 때 저희가 겨우겨우 정말 어렵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선거를 오랫동안 져놓으면 굉장히 패배감이 있어요. 패배감이 있는데 여하튼 대선 이기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기고 보궐선거 이기고 지금 선거를 계속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당원들의 열망, 그것이 저는 모아졌다고 봐요. 네. 네. 이렇게 높은 투표율에 대한 해석도 참 많습니다. 네네. 네, 대표적으로 조직표냐 반란표냐 이렇게 나뉘는데 어느 쪽이 더 타당하고 또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내일 과반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나올지 아니면 또 결선 투표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진 않았어요. 지난번에 이제 1차적으로 컷오프할적인 여론조사를 했었죠. 이후에는 이제 하지 않았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역시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년도 채 안 되셨습니다. 이럴 적에는 대통령을 굉장히 강력하게 당원들이 지원해 주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도 김기현 후보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 좀 하고요. 그리고 1차에서 좀 끝날 수 있는 분위기다. 제가 이제 현장을 다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느낀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네. 좀 아까 이제 이슈 분석이라는 이제 앞서 이제 기자 이제 더 깊게 분석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1차 과반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그 이유는 그런 얘기를 내더라고요.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1위 후보가 얻어야 하는 이제 과반 득표수도 동달아 늘어나는 이제 네. 그 부담 때문이다. 이런 이제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에서 대통령실 이제 선거 개입 논란이 막판 이제 전대 오늘 투표가 이제 끝났지만 네. 막판에 이게 이제 투표율 표심에 좀 작동을 했을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또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안철수 황교안 후보가 오늘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김기현 후보 사퇴를 이제 촉구를 했고, 안 후보는 이제 대통령실 행정관을 공수처에 이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대 막판, 네, 이제 하루 앞두고 네.
변수가 제 있을까요? 생각에는 이제 만약에 첫날 이런 일이 터졌다고 하면 좀 변수가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사흘간의 조사 동안 이제 첫째 날, 둘째 날은 직접 투표 방식이었죠. 셋째 날, 넷째 날은 ARS 투표 방식인데 네. 이제 오늘이 ARS 투표 방식이죠. 아마 오늘부터 이제 그 뉴스가 좀 전해진 것 같아요. 네. ARS라는 것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랜덤 샘플링이 되기 때문에 예컨대 이것에 대해서 뭐 특정 후보 쪽의 유불리를 갖고 더 많이 참여를 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예컨대 뭐 이것에 문제를 제기한 안철수 후보나 황교안 후보 측에서 이건 너무나 억울하다. 그러니까 다 모여라 이런 식으로 문자를 날리거나 이러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대세의 지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요 파트를 어떻게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해야지 되는 문제는 일단 공수처에 고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일단 이제 특히 대통령실에 그 공직자가 당내 경선일지라도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것은 또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었다는 것은 분명히 적절치 못한 행동인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이것이 이제 지금 안철수나 황교안 후보 측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개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정말 대통령실에서 어떤 그 지휘체계 하에서 한 것인지 또는 개인 단톡방에서 자기네들 지인끼리 한 말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결과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 저희가 예단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 아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이랑 앵커분이랑 이렇게 개인 단톡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것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건 좀 법적 그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연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이제 네. 관건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거겠죠? 네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말 지시를 했는지 네. 이제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관련된 개통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이것을 갖고 수사 결과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지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그 마치 안철수 후보나 황교안 후보 측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불복하는 이미지를 주는 것은 두 분의 향후 정치 행로에도 좋지 않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네. 문제로 이제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김기현 후보 사퇴하라고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후보죠. 바로 천하람 후보입니다. 네네.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총력으로 지원한 후보인데 이 천하람 후보의 득표율은 어떻게 될지 또 허은하 김용태 후보가 선출될지도 또 다른 관심사이기는 합니다. 네, 이들의 이제 전당대회 성적표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 이제 그 저희가 보기에 대개 그간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보면은 네. 10% 내외 이런 정도의 득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예상을 해볼 적에 만약에 그것이 이제 넘었으면 저는 오히려 천하람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극복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표는 한 그런 정도로 보여지고요. 이제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고위원은 1인 2표제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한 분을 정하고 그다음 한 분을 정하기 네. 때문에 사실 이게 여론조사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예컨대 천하람 후보가 만약에 20% 정도 얻는다. 그래서 줄줄이 표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쪽의 굉장히 장점은 딱 그 전략적으로 후보를 냈다는 거예요. 대표로 한 분, 최고위원으로 두 분, 그리고 이제 청년 최고위원으로 한 분. 그래서 이제 네 분을 딱 이렇게 상품으로 내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전략적 투표를 유도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천하람 후보가 어느 정도 표를 가져갈지 그런 반면에 이제 소위 친윤계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1차에서 이제 김기현 후보가 이제 끝날 것이다라고 이제 뭐 아니, 저는 그렇게 예상을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결선까지 가고 뭐 천하람 후보가 됐든 뭐 기타 후보가 됐든 예상 밖의 이제 또 결과가 나온다 뭐 이랬을 경우 그리고 이제 어쨌든 1차에서도 2위 후보가 이제 예상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을 했을 경우 총력을 좀 기울였던 그런 그 약간 그 당대 관계라고 할까요? 이번 그 전대 과정에서 대통령의 국정 차후 이제 국정 운영이 좀 힘이 빠지는 게 아닌가 앞으로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당정 일체에도 약간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닌가, 힘은 좀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예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지난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 이재명 후보가 77.6%인가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흥행에도 실패하고 그냥 1인 독주 체제로 갔죠. 근데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4분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1위 후보가 50에서 60% 정도 갔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차에서 끝날 것으로 보지만 2차까지 가더라도 네. 대세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 우리 당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1년도 안 된 당이고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당은 당원들이 동일한 목적은 분명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이거는 우리 당원 누구를 지지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안철수가 후보가 돼야 총선 승리한다. 네. 방법론은 다르죠. 천하람 같이 개혁적인 후보가 돼야 총선 승리한다. 그럴 수는 있지만 일단 후보가 뽑히면 그 후보가 대표가 되는 순간 저는 상당히 당내 화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봐요. 알겠습니다. 네. 1차에서 안 끝나고 이제 2차까지 가더라도 김기현 후보가 되면 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고. 이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임기 후반에 치러지는 선거도 아니고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고 또 우리 당이 사실 여소야대 형국에서 네. 실질적인 정권 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을 우리 당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끝나고 나면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봉합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당연히 그 김기현 후보 쪽에서 어떤 통합에 그러한 그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위원 누가 4명에 들어갈지 어떻게 네. 생각하실지 좀 궁금한데요. 네. 네. 글쎄 제가 생각하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 여하튼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최고위원 4등을 누가 할 것인가. 그 이유는 이거예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 4등이 10%로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정미경 네, 후보가. 네. 그래서 10%면 만약에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10%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과연 그쪽에서 한 분이 들어올 수 있을지 아닐지 그것이 관전 포인트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허은하 네. 후보라든가 김용태 후보가 과연 들어올 것인가.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죠.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천하람 후보의 득표율을 그것은 이제 그분이 2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하튼 2, 3등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최고위원 한석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내일 전당대회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에 뭐 보이콧을 하겠다라는 목소리도 뭐 있는데요. 네, 뭐 당내 갈등으로 분당 가능성까지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 상황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아마 보이콧 얘기를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이콧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아시다시피 이제 보이콧 얘기를 나온 것은 아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 투표를 할 적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해야 되는데 아예 지금 민주당이 169석이니까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아예 처음부터 참석을 못하게 하면 보이콧을 하게 되면 투표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설주환 그게 불가능해요. 법률위원회 네. 부위원장 그 인터뷰도 네. 들으셨는지 불가능해요.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보이콧을 하면 또 그 다음 달에 또 해요. 그 다음 본회의로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별 넘어가서 의미 없다고 바라본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3월에 보이콧해도 그럼 뭐 3월에 못해도 4월 달에 또 다시 본회의에 첫 번째 의안으로 네. 올라와요. 네. 또 보이콧하고 그럼 또 5월에 올라오고 이러면은
계속 이걸 보이콧하는 것을 민주당이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국민 여론에 굉장히 반하는 우리 헌정사상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제 지금 민주당의 제일 큰 저희 당과의 차이는 이거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대통령이 강력하게 있는 정당입니다. 집권당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제일 큰 문제는 친명이건 또는 반명, 비명이건 간에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정치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거에 지고 난 정당은 꼭 그래요. 저희 당도 선거에 한 번 지니까 계속 졌거든요. 네. 그 이유가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새로운 리더를 만들어내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지고 나면 그것이 3번 정도 계속해서 3번의 총선까지 계속해서 질 수뿐이 없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은 친명 쪽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를 붙들고 있는 이유가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네. 반명은 더하죠. 더 대안이 없죠. 그런 와중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30-40명 되는 그 반명, 비명계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길? 민주당에 예를 들자면 뭐 오늘 모임 이상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임에 네. 제일 문제는 그들의 모임, 그들의 지역구에 이미 친명 쪽의 후보들이 뛰고 있대요. 이게 상당히 거슬리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당선이 제일 중요한데 내 지역구에 저 친명 후보가 와서 뛰고 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니까 그분이 옥중에서도 공천할 수 있거든요. 네. 그 공천권 받아서 내려오겠다. 이러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이것이 결국 공천권 때문에 굉장한 그 갈등의 요소, 심지어는 분단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 우리나라가 그 2당이 분당에서 성공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 봉합하려고 애는 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나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적절한 거취 표명과 동시에 공천권의 적절한 타협 이런 정도로 봉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저는 우리 당이 선거에 이길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의 지역구가 121석이에요. 그중에 저희 지역구가 당선된 곳이 17석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차기 총선에서 네.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기도 해요. 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새로운 정치의 그 질서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여하튼 친명과 비명, 반명이 적절한 공천권 거래를 하고 저희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아마도 내년도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에 저희가 호소할 수 있는 큰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동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많이 올려야죠. 알겠습니다. 네. 지난 그 총선에서 수도권 120석 중에 17석만 차지했기 때문에 더 내려갈 곳이 없고 없어요. 이제는 올라가는 네. 길밖에 다 새롭게 없다라고 기억해야 말씀하셨고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일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차기 당 지도부, 당 대표가 누가 선출될지가 이제 더 중요하고 관건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더불어서 이제 내일 그 하루 일정이 끝나면 우리 김행 비대위원께서도 그동안 이제 정말 줄기차게 힘차게 달려오셨던 네. 6개월이었죠? 6개월 이제 대장정에 6개월 아주 꽉 맞췄어요. 6개월 꽉 맞추셨군요. 임기. 네. 그 마침표를 이제 찍게 되십니다. 그동안 이제 열심히 달려오셨고 하루도 못 쉬셨다고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가처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사실 비대위 구성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가처분은 당하지 않고 왔는데 그때 당내 사정이 상당히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전 대표께서 우리 당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니까 당이 얼마나 헝클어졌었겠어요. 그래서 당의 안정화. 네. 근데 이제 그 안정화를 떠나서 사실 저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비대위 체제가 많았어요. 당의 당대표가 임기를 다 채우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당이 이제 비대위 체제 일적에 지난번에 김병준 비대위원장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뭐 등등 할 때 그 조직 강화 특위를 통해서 이제 사고지구당을 정비한다라든가 당무감사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을 시도할 때마다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공천권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 70여 개에 달하는 사고지구당의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새 대표가 당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당무감사가 이제 차기 총선 공천의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네. 그 준비는 다 끝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첫째는 당의 안정화에 굉장히 기여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와중에 그 굉장히 강력한 야당과 싸워야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빅 스피커, 빅 크다는 스피커로 저희들이 이제 스몰 스피커로 열심히 싸웠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것은 여하튼 그 대통령과 우리 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서 대통령도 40%대의 지지율을 안착을 하고 우리 당의 지지율이 어떤 조사 갤럽 조사에 보면은 심지어 12%포인트나 앞서는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유지된다면 내년 총선은 보나마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가 이제 좋을 때 물러난다는 것이 기쁘고요. 보너스 같은 정말 하늘의 축복 같은 것은 전당대회 흥행에 성공했다는 거. 이거는 정말 보너스 같은 하늘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이 소회를 아주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그 결과와 열매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들어볼 거는 올해는 뭐 하고 싶으세요?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전에 3월 달부터 네. 공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6월 1일 공천 끝내고 6월 1일 지방선거를 저희가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1년 동안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전당대회 때 좀 예쁜 옷 좀 입고 가서 왜냐면 저희한테 이제 그 축하해 뭘 꽃다발도 주고 뭐 그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모레는 하루 종일 자고 싶어요. 아, 네. 내일 네. 예쁘게 단장하시고 네. 모레부터 좀 푹 쉬고 싶으시다. 네. 당분간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행 비상대책위원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 요인을 비롯해서 막판 변수로 부상한 대통령실 전대 개입 의혹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세세한 말씀 잘 들었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